쿠르드 전사가 낡은 군번줄을 쥐고 울었습니다. 미국은 약속만 하고 떠났지만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52시간 만에 날아왔습니다. 이란 미사일 1600발, 아이언돔도 못 막은 하늘을 한국의 방패가 단 한 발도 빠짐없이 전부 막아냈습니다. 2천만 쿠르드족이 눈물 흘린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하 벙커의 빨간 경보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탄도미사일 1600발 발사대 장전 완료. 위성 영상이 스크린에 뜬 지 불과 7분 만에 이스라엘 국방부 지하 사령부 전체가 아비규환으로 변했죠. 42,000명. 그날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배치된 우리 병사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의 머리 위를 지켜야 할 아이언돔 포대의 요격탄 잔량은 고작 460발, 1600발 대 460발.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죽음의 산수였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아비아레브의 고함이 벙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레이시온의 전화에 지금 당장 패트리어 추가분 보내라고 해. 참모 총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 아까 확인했습니다. 레이시온 측 답변은 최소 납기 16개월입니다. 16개월. 지금 미사일이 장전되고 있는데 1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레브 장관의 주먹이 강화유리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튀어올랐고 검은 액체가 중동 지도 위에 쏟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커피가 번진 곳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바로 쿠르드 자치구이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이란은 새로운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고고도 탄도미사일과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쏟아붓는 포화 공격. 아이언돔은 저고도에 특화된 체계이고 패트리엇은 고고도에 특화된 체계입니다. 두 층을 동시에 뚫리면 우리에게 남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벙커 구석에서 한 통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보국 모사드의 긴급 연락선이었죠. 전화를 받은 참모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장관에게 달려왔습니다. 장관님, 쿠르드 전선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기갑연대가 쿠르드 자치구 국경을 넘었는데 4분 만에 전멸당했답니다. 전멸. 누가 막았어? 미군인가? 아닙니다. 미군 지원은 끊긴 상태였습니다. 정체불명의 대전차 유도 무기와 다층 방공 체계가 작동했는데 발사체 측면에 태극기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벙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낮은 우웅거림만이 공간을 채웠죠. 태극기. 한국.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삼성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이란 기갑부대를 전멸시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태극기가 2달 뒤 저의 25년 신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를 소개해야겠군요. 저는 다니엘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무기획득국 부국장, 아이언돔 1세대 운용장교 출신의 방공 전문가죠. 25년 동안 중동의 하늘을 지켜왔고 그 하늘 아래서 터지는 모든 미사일의 궤적을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언돔. 그 이름은 저에게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갓 임관한 소위 시절,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카삼 로켓이 텔아비브 하늘을 찢던 그날,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소로 뛰어들어가던 그 새벽,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이언돔의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황빛 섬광이 새벽 하늘을 갈랐고 정확히 4.7초 만에 로켓은 공중에서 불꽃으로 변했죠. 그 순간 대피소 안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지금도 제 귓속에 생생합니다. 그 뒤로 저는 아이언돔과 함께 살았습니다. 운용장교에서 개량 프로젝트 책임자로 다시 무기획득국으로 아이언돔의 모든 볼트와 너트를 외우고 있었고 이 방패가 세계 최고라는 확신은 제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웃겼습니다. 한국이요? 그 나라가 뭘 만든다고? 미국한테 기술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하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 라파엘사의 엔지니어 한 명이 한국 방산업체 전체보다 실전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 쿠르드 전선의 보고서는 한마디로 코미디였죠. 아마 오래된 미제 제블린을 한국이 조립 수출한 게 현지에서 와전된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틀 뒤 벙커 복도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모사드 현장 공작원이 직접 가져온 물증 때문이었죠. 파편 세 조각과 발사관 측면 사진.
파편의 합금 성분은 미국제와 완전히 달랐고 발사관에 선명하게 새겨진 한글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현궁이라는 단어. 미국 무기 체계 어디에도 없는 명칭이었습니다. 레비 부국장, 한국 무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사드 요원이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 위에 주황색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폴란드, 노르웨이, 사우디, UAE, 루마니아, 체코, 심지어 그리스까지. 현재 한국 방산 수출 계약 체결국 또는 협상국 현황입니다. 총 계약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50억 달러. 우리 이스라엘 전체 방산 수출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벙커 보안문이 열리며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콘크리트 공기 사이로 스며들었죠. 탐 포드 우드 컬렉션.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향수를 전쟁 지역에서 뿌리는 인간은 제가 아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커스 웨일라이트. 레이시온 아시아 태평양 수석 부사장. 그는 2미터에 가까운 큰 키에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있었고 은혜색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끈한 외모 아래 감춰진 본성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다니엘, 오랜만이군. 그가 웃으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넥타이 핀의 레이시온 로고가 형광등 아래서 번쩍였죠. 한국 방공 체계에 대한 소문이 돌던데 자네도 들었나? 들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네. 한국산은 미검증 무기야. 사막의 열사와 모래 폭풍 속에서 작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패트리엇은 걸프전부터 30년간 중동에서 검증된 유일한 방패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 어깨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비공식적인 이야기인데. 마커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나지막하게. 이스라엘이 한국산 방공 체계를 도입하면 아이언돔 차세대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의회의 예산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자네도 알잖아. 우리 패트리엇과 아이언돔은 한 몸이야. 그 관계를 흔들면 안 되네.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죠. 웨일라이트 부사장님, 우리는 4만 2천 명의 생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사업과 생명은 같은 이야기야, 다니엘. 검증된 무기가 생명을 살리는 거지. 카탈로그가 아니라. 마커스는 특유의 차가운 미소를 남기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탐 포드 향수의 잔향이 코끝에 불쾌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숫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1600대 460점. 패트리엇은 16개월 뒤에나 온다. 마커스의 말대로 아이언돔만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검증하지 못한 한국의 방패에 4만 2천 명의 목숨을 걸 것인가? 그때 제 보안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사드 중동국장의 문자였죠. 쿠르드 전선 추가 정보 입수. 한국 방공 체계 천궁이 이란 단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정황 포착. 현장 영상 확보. 긴급 브리핑 요청. 천궁.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모사드 본부의 기밀 브리핑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제 의자의 차가운 감촉이 허벅지를 통해 전해졌고 벽면의 환풍구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가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황량한 능선.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휴대용 촬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찍힌 시간은 불과 열흘 전이었죠. 영상 속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T-72 전차 5대가 좁은 골짜기를 타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장갑차 8대. 먼지 기둥이 산등성이를 뒤덮었죠. 쿠르드 민병대 입장에서는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바위 틈에서 가느다란 연기줄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거의 동시에 3발의 유도탄이 솟구쳤고 화면이 주황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4분 17초.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란의 전차 5대와 장갑차 8대가 시커먼 잔해로 변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쿠르드어로 외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전투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 쿠르드 전사가 빈 발사관을 들어 올려
카메라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거기에는 선명한 태극기와 한글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영문으로 적힌 제조사명, 한국 방산업체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사드 분석관이 두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드론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이란이 보복으로 쏜弾道미사일 3발이 쿠르드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장면. 미군 패트리어 포대는 철수한 상태였고 쿠르드에게 방공 능력은 없었습니다. 미사일의 궤적이 산등성이를 넘어 기지로 향하는 순간 지상에서 두 줄기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요격, 공중에서 섬광이 번쩍이며 미사일 파편이 사막 위로 쏟아졌습니다. 3발 전부 격추. 단 한 발의 누락도 없었습니다. 브리핑실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도 말을 잃었죠. 이것은 보병용 대전차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고도 방공 체계.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정도만 보유했다고 알려진 그 기술을 한국이 쿠르드 산악지대에 배치한 겁니다. 레비 부국장님, 현장 정보원의 추가 보고입니다. 분석관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쿠르드 페시메르가 여단장 하산 바르잔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가 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약속만 하고 떠났습니다. 한국은 약속하기 전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치르기도 전에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한 문장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마커스 웨일라이트였습니다. 다니엘, 모사드 브리핑 봤다면서. 그 영상 말이야. 조작 가능성이 높아. 우리 레이시온 분석팀이 검토한 결과 CG로 합성된 흔적이 있어. CG 합성이요? 파편의 합금 성분 분석까지 조작했다는 겁니까? 한국 정보기관이 개입했을 수도 있지. 무기 수출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놈들이야. 다니엘, 내 말 잘 들어. 자네가 한국 방공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나는 워싱턴에 보고할 수밖에 없어. 아이언돔 공동개발 예산 62억 달러. 그 돈이 증발하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겠지? 62억 달러. 아이언돔의 미래를 좌우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커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네이선 골드스타인 국방위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야. 한국산 도입은 이스라엘 국가 안보에 대한 배신이라고 공식 발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 자네 경력이 한순간에 재가 되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텔아비브의 새벽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저 멀리 지중해의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마커스의 협박, 골드스타인의 정치적 압박, 62억 달러의 무게.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42,000명. 네게브 사막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떨고 있을 우리 아들, 딸들. 아이언돔 460발로는 1600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모사드 보고서에 적혀있던 쿠르드 배치 소요 시간. 한국이 요청을 받고 방공 체계를 실전 배치 완료하기까지 걸린 시간. 52시간. 레이시온의 16개월과 한국의 52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마커스는 이미 더 비열한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규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거대하고 치밀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은 36시간. 그 36시간 동안 마커스 웨일라이트가 벌여놓은 일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방위사업청에 익명의 허위, 제보를 넣어 검증단 방문 일정을 교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국방위 골드스타인 위원장에게 한국산 방공 체계가 이스라엘 군사 기밀을 탈취할 수 있다는 거짓 보고서를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커스는 워싱턴의 국방부 로비스트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이스라엘이 한국산을 검토한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추했고 미상원 군사위에 한국 방산이 이란에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악의적인 보고서까지 돌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지 못했기에 저는 용감할 수 있었고 그 용기가 결국 42,000명의 목숨을 구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창밖으로 한반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의 서울은 끝도 없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빛 아래 숨겨진 것의 정체를 아직 몰랐습니다. 지하 60m, 축구장 14개를 이어붙인 크기의 거대한 심장. 그곳에서 저의 25년 신념은 가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한반도의 공기가 제 폐를 채웠습니다. 텔아비브의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겨울 공기였죠. 코끝을 스치는 한국 특유의 냄새, 커피와 매운 음식,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오는 철제 기계의 미세한 금속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인물은 2명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방공체계 총괄 박도환 소장, 그리고 라파엘사에서 파견된 우리 측 기술검증관 아리엘 코엔. 박 소장은 제가 예상했던 한국 군인의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큰 키에 깎은 머리, 군인 특유의 강직한 자세를 가졌지만 눈빛에는 뜨거운 것이 감춰져 있었죠. 마치 용광로의 불씨를 품고 있는 듯한 조용한 열기. 그는 유창한 영어로 간결하게 인사했습니다. 레비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아리엘 코엔은 라파엘사에서 아이언돔의 요격탄 추진 체계를 설계한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번 방문에 기술검증관으로 동행시킨 건 제 판단이었죠. 그가 한국 기술을 직접 보고 평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에게 기대한 역할은 검증이 아니라 부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허점을 찾아내서 역시 아이언돔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SUV 세대에 나눠 탔습니다. 박 소장이 제 옆자리에 앉더니 태블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동 중에 이걸 보시죠. 실시간 방산 수출 현황입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 위로 주황색 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폴란드, 노르웨이, 사우디, UAE, 이집트, 루마니아까지 각 선 위에는 계약 품목과 금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최근 3년간 방산 수출 누적액이 28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만 120억 달러 신규 계약이 체결됐고요. 280억 달러. 그 숫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 수출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으니까요. 뒷좌석에 앉은 아리엘이 끼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온 건 엑셀 파일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방공 체계라는 건 숫자 노름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미사일이 마하 8로 날아올 때 추적에서 계산, 요격까지의 반응 시간. 이게 전부예요. 한국이 이 물리학을 풀었는지 보러 온 겁니다. 아리엘의 말투는 거만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방공은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기술입니다. 마하 8짜리 바늘을 마하 4짜리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으니까요. 박 소장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물리학의 답을 보여드리죠. SUV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악지대의 좁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한 숲길을 2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길이 끊기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간판도 표지판도 없는 민둥산 중턱이었죠. 한국 특수부대원 6명이 완전 무장 상태로 차량을 검색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3개 통과하자 땅이 갈라지듯 거대한 지하 통로가 입을 벌렸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크기가 대형 트럭 4대를 동시에 삼킬 만큼 거대했죠. 지하 60m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천궁의 심장부입니다. 박 소장이 버튼을 누르자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기압 변화와 함께 우리는 어둠 속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금속 벽면에 비친 아리엘의 얼굴.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조명이 시야 전체를 삼켰습니다. 습기 하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공기. 금속과 윤활유가 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하지만 가장 먼저 느낀 건 소리였습니다. 아니, 소리의 부재였습니다. 축구장 14개를 이어붙인 면적이라고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에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수천 개의 주황색 로봇팔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연주하는 것처럼. 로봇팔 하나가 탄체의 외피를 깎아냈습니다. 깎인 금속 조각이 공중에서 얇은 은박지처럼 흩날렸죠. 다른 팔이 그 탄체를 받아 회전시키며 내부에 전자 회로를 심었습니다. 또 다른 팔이 나사를 조이고
센서를 장착하고 검사를 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겼습니다. 인간의 손가락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정밀함이었습니다. 현재 이 라인의 요격탄 생산 속도입니다. 박 소장이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흘러가고 있었죠. 아이언돔 타미르 요격탄의 라파엘사 생산 라인 대비 정확히 15배 빠릅니다. 불량률은 0.005%. 나토 군수품 품질 기준의 150분의 1 수준이죠. 15배. 아리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라파엘사에서 15년간 아이언돔 생산 라인을 봐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설계한 타미르 요격탄의 생산 속도를 한국이 15배나 앞서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의 차이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리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수준의 무인화를 구현하려면 최소 70억 달러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양산 안정화에만 5년은 걸립니다. 라파엘사가 10년 로드맵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인데 한국이 이미 완성했다는 겁니까? 박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레비 부국장님, 라파엘사의 10년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3년 만에 해냈는지 궁금하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요. 생산 라인 끝에 작은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그 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계의 차가운 정밀함이 지배하던 공간에서 갑자기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넘어간 것이죠.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간 곳은 유리벽으로 구획된 작은 작업실이었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가 외부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고 코끝에는 절삭유와 금속 분말이 뒤섞인 독특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클릴룸 가운을 입고 고배율 확대경을 쓴 채 손끝으로 무언가를 아주 천천히 다듬고 있었죠. 우리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그는 오직 손가락 끝에 놓인 금속 조각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김세진 수석기술관입니다. 38년간 요격탄 추진체의 터빈 블레이드만 다뤄오신 분이죠. 박 소장의 소개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동자는 유리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두꺼운 손가락 끝에는 38년 세월이 만든 굳은 살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죠. 그는 제 명함을 받아 들고도 별 감흥이 없다는 듯 고개만 한번 까딱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부국장이라는 직함보다 지금 손에 들린 금속 조각의 곡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이걸 보러 오신 겁니까? 김 기술관이 작업대 위에 2개의 부품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아이언돔 타미르 요격탄의 추진체 터빈 블레이드, 오른쪽은 천궁의 것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기술관이 확대경을 건네주었을 때 아리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왼쪽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것을 보십시오. 기계로 깎아낸 미세한 공구 자국이 보이죠.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초음속 환경에서는 이 미세한 요철이 난류를 일으킵니다. 추진 효율이 떨어지는 주범이에요. 그가 오른쪽 부품을 집어 올렸습니다. 이건 기계가 99.97%까지 깎아냅니다. 나머지 0.03%. 그걸 제가 손으로 다듬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연마죠. 기계는 여기까지 못 와요. 이 마지막 0.03%를 사람의 손끝이 채워야 초음속에서 흔들림이 제로가 됩니다. 아리엘이 떨리는 손으로 한국산 부품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표면을 쓰다듬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수준의 표면 마감을 손으로 한다고요? 38년 동안. 38년이 아니라 38년 3개월입니다. 김 기술관이 담담하게 정정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자부심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장인의 무게만 있었죠. 라파엘사에서는 숙련공 평균 근속이 7년을 넘지 못합니다. 대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정밀도를 유지하는 집중력을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없거든요. 아리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소에 김 기술관님 같은 분이 120명 이상 계십니다. 평균 경력 24년이죠. 미국이 자본으로 공장을 돌리고 이스라엘이 실전 경험으로 체계를 만들 때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갈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아이언돔이 최고라는 신념이 손가락 끝에
0.3%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김 기술관이 다시 확대경을 쓰고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마커스가 어떤 보고서를 유포하든 이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앞에 놓인 금속의 완벽한 곡면만이 전부인 사람. 그 뒷모습에서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짧았습니다. 제 보안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위장에서 산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이선 골드스타인, 이스라엘 국방위 위원장. 전화를 받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레비, 지금 한국에 있다면서 누구 허락을 받고 간 건가? 장관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위원장님, 장관이 뭘 알아? 내가 국방위에서 긴급 동의를 발의했어.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 검토 즉각 중단. 그리고 지금 당장 돌아와. 위원장님, 42,000명의 병사가 방패 없이 서 있습니다. 패트리엇은 16개월 후에 나옵니다. 지금 대안을 찾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갑니다. 대안은 이미 있어. 레이시온이 긴급 생산 라인을 가동해서 6개월 안에 중간 분량을 넘겨주겠다고 했어. 마커스 웨일라이트가 직접 보증했고 6개월. 마커스가 처음 말한 16개월이 갑자기 6개월로 줄었습니다. 한국이 경쟁자로 떠오르자 마법처럼 납기가 단축된 거죠. 하지만 6개월이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내일이라도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둬. 골드스타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뭘 보든 그건 공식 보고서에 올릴 수 없어. 내가 국방위에서 막을 거야. 그리고 내 경력도 내가 막을 수 있어. 이해하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골드스타인이 마커스와 결탁했다는 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레이시온이 갑자기 납기를 6개월로 단축한 것도, 골드스타인이 긴급 동의를 발의한 타이밍도 전부 짜맞춘 각본이었죠. 이 순간 박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외부 압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여드릴 것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 방패들이 실제 하늘에서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커스의 그물이 조여오든 골드스타인이 경력을 위협하든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42,000명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서해안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진한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해무가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지워버렸고 초속 18m의 강풍이 방파제를 때리며 소금기 섞인 물보라를 만들고 있었죠. 장갑 점퍼를 입고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관제탑에 올라서자 대형 스크린 4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기상 데이터, 발사대 실시간 영상, 그리고 요격 시뮬레이션 화면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죠. 스크린의 푸른빛이 관제요원들의 얼굴 위에서 일렁거렸습니다. 그때 아리엘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하 60m에서 충격받았던 때와는 달리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죠. 밤새 텔아비브의 누군가와 통화한 게 분명했습니다. 박 소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엘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직되고 각이 잡힌, 명백히 지시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로 사격 시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신 포화 공격 시뮬레이션입니다. 고고도 탄도미사일 12발, 저고도 순항미사일 14발, 스텔스 코팅 무인기 12기, 총 38개 표적을 동시 투사합니다. 관제탑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38발 동시 요격, 미군의 패트리어 포대도 동시 교전 가능 수가 최대 16발입니다. 38발은 현존하는 모든 방공 체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숫자였죠. 아리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져온 전자전 재밍 장비도 가동합니다. GPS 교란과 레이더 기만 신호를 동시에 쏟아붓겠습니다. 이란이 실전에서 쓰는 전자전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저는 아리엘을 쳐다봤습니다. 이건 검증이 아니라 처형이었습니다. 세계 어떤 방공 체계도 이 조건에서 100% 요격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리엘은 한국이 이 제안을 거절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실전 부적합이라는 보고서를 쓸 명분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박 소장보다 먼저 움직인 건 뒤에 서 있던 한국 외교부 수행관이었습니다.
그녀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아리엘 앞에 놓았습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시험 조건 변경 동의서입니다. 38발 동시 투사, 전자전 재밍, 악천후 환경 모두 수용합니다. 서명해 주시죠. 아리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커스가 짜놓은 카드를 한국은 이미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서명했습니다. 사격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관제탑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 6기가 해무 속에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천궁 발사대 4기와 엘셈 발사대 2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다층 방공 체계의 핵심이었죠. 표적 사출 준비 완료. 관제관의 보고에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표적 동시 사출. 사격 개시. 순간 관제탑 스크린이 붉은 점들로 뒤덮였습니다. 38개의 표적이 각기 다른 고도, 속도, 각도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고도에서 마하팔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해면에 바짝 붙어 기어오는 순항미사일,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무인기. 동시에 아리엘이 노트북 키를 눌렀습니다. 전자전 재밍이 시작되자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눈보라처럼 하얘졌습니다. 레이더 신호 간섭 발생. 표적 식별 저하. 관제요원의 보고에 아리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2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녹색 글씨가 떴습니다. 주파수 가변 모드 자동 전환. 재밍 관통. 38개 표적 전수 포착 완료. 한국의 다기능 레이더가 재밍을 스스로 뚫어버린 겁니다. 아이언돔의 ELM-2084 레이더는 이 수준의 전자전 환경에서 표적 식별까지 8초에서 12초가 걸립니다. 한국 레이더는 1.4초 만에 뚫었습니다. 발사. 박 소장의 한마디와 함께 지상에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관제탑 유리창이 진동했고 귀를 찢는 괴음이 해무를 갈랐습니다. 천궁 요격탄이 고고도로 치솟고 엘셈이 중저고도를 커버하며 교차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붉은 점과 녹색 점이 무서운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하나, 둘, 셋. 붉은 점이 하나씩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재밍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레이더는 매번 0.8초 안에 주파수를 바꾸며 표적을 놓치지 않았죠. 97초. 그것이 38개 표적 전부가 소멸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전 표적 요격 완료. 성공률 100%. 탐지에서 요격까지 평균 반응 시간, 아이언돔 대비 1.9배 빠릅니다. 관제관의 보고가 정적을 깼습니다. 1.9배. 그 숫자가 제 뇌를 관통했습니다. 전쟁터에서 1.9배는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아리엘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노트북은 아직 재밍 신호를 쏘고 있었지만 이미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리엘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마커스 웨일라이트의 전화였습니다. 관제탑이 조용했기 때문에 수화기 너머로 마커스의 고함이 새어나왔습니다. 코엔, 실패 영상은 확보했겠지. 내일 아침 워싱턴에 보내야 해. 아리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스크린에 찍힌 100%라는 숫자가 그의 입을 막아버렸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그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리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로비스트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엔지니어로서의 순수한 경외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레비 부국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검증을 마치고 나서 제가 향한 곳은 서울의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군용 수송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자그로스 산맥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는 순간 한국의 깨끗한 겨울 공기와는 정반대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화약 연기와 디젤 매연, 그리고 핏빛 먼지가 뒤섞인 공기. 코를 찌르는 비릿한 금속 냄새가 입안까지 퍼졌죠. 산등성이 너머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포성이 이곳이 여전히 전쟁 중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페쉬메르가 제7여단장 하산 바르잔이었습니다. 170cm도 안 되는 작은 체구의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수십 번의 전투를 겪은 사람만이 가진 무쇠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레비 부국장. 이스라엘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우리 쿠르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깁니다. 나라 없이 떠도는 자의 아픔을 아는 사람. 바르자니의 악수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과 오래된 흉터가 저희 부드러운 관료의 손과 대비되어 묘한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죠. 한국 무기에 대해 직접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한국의 방패 말이죠.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바르자니의 안내로 산등성이를 넘어 전초기지의 핵심 방어선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위장막 아래 숨겨진 한국산 장비들. 현궁대전차 유도탄 발사대 12기와 천궁 방공 체계 포대 2기. 장비들의 측면에는 태극기와 한글이 선명했고 쿠르드 병사들이 숙련된 손놀림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 이란 혁명수비대가 T-72 전차 5대와 장갑차 8대를 앞세우고 들이닥쳤습니다. 바르자니가 산 아래 골짜기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시커멓게 탄 전차의 잔해가 널려 있었죠. 찢어진 금속 파편 위로 쿠르드의 바람이 쓸쓸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제블린은 보급이 끊긴 지석 달째였습니다. 우리 병사들 손에는 40년 된 RPG밖에 없었어요. T-72의 반응장갑에는 RPG가 소용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부하들에게 유서를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르자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수송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낙하산 7개가 내려왔죠. 한국에서 온 장비였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지 52시간 만이었어요. 미국은 3개월 전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회의 중이라더군요. 52시간. 그 숫자가 다시 나를 때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이란 전차들이 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형궁을 처음 쏘는 18살짜리 병사에게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던 그 아이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바르자니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4분 17초. 전차 5대와 장갑차 8대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란이 보복으로 쏜 미사일 3발도 천궁이 전부 잡아냈고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검게 탄 전차의 잔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쿠르드 전사들과 그 뒤에 숨어 있던 수만 명의 민간인, 그리고 지뢰밭을 걸어야 했던 아이들의 생존을 결정한 4분 17초의 증거였습니다. 레비 부국장.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르자니가 주머니에서 낡은 것을 꺼냈습니다. 세월에 달고 닳아 각인이 희미해진 금속 조각. 군번줄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군번줄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낡은 금속 표면에 아주 작은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제. 오래전 제 할아버지는 유엔군 소속으로 한반도라는 낯선 땅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병사들과 같은 참호에서 잤고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적 앞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바르자니가 군번줄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한 대장간에서 새긴 것으로 보이는 투박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군번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셨죠. 바르자니가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 그 민족은 절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느리지만 묵묵히 걸어서 결국은 세상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언돔의 성능이니 생산 속도니 요격률이니 하는 숫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방패는 기술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민족만이 방패의 무게를 알고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들만이 가장 정직한 방패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인인 제가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어봤으니까요. 2000년간. 바르자니 여단장님, 이 군번줄을 잠시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바르자니가 조심스럽게 건네준 군번줄은 차가웠지만 거기에 새겨진 형제라는 글자는 70년의 세월을 견디며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제가 그 군번줄을 쥐고 있을 때 바르자니의 부관이 달려왔습니다. 여단장님, 긴급 통신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부대에서 대규모 이동이 감지됐습니다. 위성 영상에 발사대 장전 장면이 포착됐고 이번 표적은 쿠르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르자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레비 부국장, 당신 나라에 1600발이 날아간다면
우리 쿠르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초기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쿠르드에서 긴급 귀국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텔아비브의 안도감이 아니라 마커스 웨일라이트가 쳐놓은 가장 비열한 덫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국방부로 가는 차 안에서 보좌관이 건넨 서류 봉투의 내용은 제 혈압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첫 번째 문서. 마커스 웨일라이트 명의로 나토 27개국에 배포된 기밀 등급 보고서. 제목은 한국산 천공 방공 체계 성능 조작 의혹 및 이란 기술 유출 가능성 분석이었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궁이 극저온 환경에서 레이더가 오작동한다느니, 핵심 반도체 칩에 이란산 부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느니, 요격 성공률 데이터가 한국 정보기관에 의해 부풀려졌다느니, 하나같이 검증 불가능한 거짓말을 그럴듯한 기술 용어로 포장한 악의적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 문서. 골드스타인 국방위 위원장이 이스라엘 의회에 상정한 긴급 결의안. 이스라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미검증 외국산 무기 체계 도입 차단법. 한국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든 조항이 한국산 도입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표결까지 남은 시간은 72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커스가 미 국방부에 보낸 비밀서안. 이스라엘이 한국산 방공 체계를 도입할 경우 아이언돔 차세대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62억 달러 예산을 전액 동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62억 달러 동결. 이것은 아이언돔의 사용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산을 도입하면 미국이 아이언돔을 버리겠다는 협박. 마커스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찔러온 겁니다. 국방부 벙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레브 장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참모총장은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고 있었습니다. 레비, 한국에서 뭘 봤나? 장관님, 한국 방공 체계는 현존 최고 수준입니다. 생산 속도 아이언돔의 15배, 요격 성공률 100%, 전자전 관통 능력은 우리보다 최소한 세대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골드스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실험실 데이터가 실전에서도 통한다는 보장이 어딨나? 미국과의 동맹을 한국산 장난감 때문에 갖다 버리자는 건가? 장난감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쿠르드 전선에서 이란의 전차부대와 탄도미사일을 실전에서 격파한 검증된 무기 체계입니다. 검증이라고? 사막의 유격대가 쏜 게 검증이야. 골드스타인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 뒤에는 마커스에게서 받는 자문료와 퇴임 후 약속된 레이시온 고문직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골드스타인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방금 워싱턴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이스라엘이 한국산 방공 체계를 도입할 경우 아이언돔 관련 62억 달러 예산 동결을 검토하겠다. 미국의 공식 입장이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62억 달러. 그 무게 앞에서 참모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하레브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레비, 한국산을 도입하면 미국이 정말 아이언돔을 버릴 수 있나? 저는 대답에 앞서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장관님, 그건 마커스 웨일라이트의 협박일 뿐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포기하면 중동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미국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레이시온의 이익을 지키려는 개인의 공갈이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나?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72시간 안에 찾겠습니다. 골드스타인이 비웃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증거를 찾겠다고? 그 72시간 뒤에 표결이 끝나면 한국사는 영원히 문 닫히는 거야. 레비, 자네 경력도 같이 닫힐 거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커스의 거미줄은 상상 이상으로 촘촘했습니다. 허위 보고서로 나토를 속이고 골드스타인을 매수해 이스라엘 의회를 움직이고 미국 국방부까지 끌어들여 62억 달러의 칼을 겨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레이시온의 독점을 지키기 위해서 42,000명의 생명보다 분기 실적이 중요한 인간들의 추악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보안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아리엘 코엔이었습니다. 레비 부국장님, 제가 마커스와 골드스타인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한국 사격장에서 마커스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
자동 녹음이 됐습니다. 거기에 마커스가 골드스타인에게 자문료를 약속하는 내용과 나토에 허위 보고서를 배포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리엘. 마커스의 신복이었던 아리엘이 증거를 들고 제 편으로 돌아선 겁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리엘,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리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 60m에서 김세진 기술관의 손끝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38년 동안 나노미터를 깎아온 그 손은 거짓말을 하는 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격장에서 38발이 전부 소멸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엔지니어는 눈앞의 물리학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커스의 사냥개가 되기 위해 엔지니어가 된 게 아닙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엘. 고마워하지 마십시오. 42,000명한테 고마워하십시오. 제가 침묵하면 그 아이들이 죽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는 아리엘이 보낸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고 가슴에는 쿠르드의 바르자니가 쥐어준 형제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2시간. 골드스타인의 표결까지 72시간. 증거는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커스의 그물은 이미 미국 국방부까지 뻗어 있었고 골드스타인의 긴급 결의안은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의 미사일은 정치적 일정표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벙커 전체에 빨간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코드 레드.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발사 감지. 1600발 발사 개시. 제 심장이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72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0이었습니다. 벙커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경보음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울려 퍼졌고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쓰러지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1600발 발사 확인. 탄착 예상시간 14분. 840초. 그 안에 42,000명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레브 장관이 작전 지휘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회색빛이었지만 눈만은 형광등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죠. 아이언돔 현황 보고. 전 포대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잔여 요격탄 460발. 1600발 중 최대 380발 요격 가능. 나머지 1220발은 관통합니다. 1220발. 그 숫자가 벙커 안을 짓눌렀습니다. 1220발이 네게브 사막의 기지들을 덮치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패트리엇 지원은? 미군 측 답변. 현재 중동 배치 패트리엇 포대는 사우디와 카타르에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원 가능 시점은 최소 72시간 후입니다. 72시간. 72시간 후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입니다. 그때 골드스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레이시온의 긴급 대응 패키지가 있을 거 아닌가. 마커스 웨일라이트에게 연락해서 당장 뭐라도 보내라고 해. 장관이 참모총장을 쳐다봤습니다. 레이시온 측과 통화했습니다. 마커스 웨일라이트의 답변은 긴급 패키지 출하까지 최소 45일이라고 합니다. 45일. 미사일이 14분 뒤에 떨어지는데 45일이라니. 마커스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